알프스를 넘어 중부 유럽의 심장으로 찰스부르크에서 시작해 할슈타트, 비엔나, 부다페스트를 거쳐 모라비아 평원과 체스키 크름로프, 그리고 프라하까지 중부 유럽 최고의 순간들 분야별 베스트 3를 소개합니다. 굴라시나 랑고시 등 헝가리의 맛있는 음식도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추천하는 맛집은 루이라는 빵집입니다. 유럽에서 가본 수많은 빵집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인데 특히 피스타치오 크루아상과 키슈가 정말 예술입니다. 부다페스트 여행 마지막 날 우연히 방문한 곳이라 더 아쉬움이 남는 곳이었습니다. 먹느라고 정신 팔려서 한참 먹다가 찍어서 처참한 모습이지만 속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올려요. 정말 강추합니다. 체코 전통 돼지고기 요리인 겉바속촉의 대명사 꼴레뇨로 매우 유명한 맛집입니다. 카를교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은데 이 집 꼴레뇨는 껍질은 과자처럼 바삭하고 속살은 입에 넣으면 녹아 없어질 만큼 부드럽습니다. 곁들여 먹는 겨자와 서양 와사비와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체코 맥주인 필스너 우르겔은 필수입니다. 비너 비아츠하우스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아늑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전통 식당입니다. 대표 메뉴는 오스트리아의 대표 요리인 비너 슈니첼로 송아지 고기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데 프라이젤베렌이라고 붉은 베리류로 만든 새콤달콤한 잼과 같이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곁들여 나오는 감자 샐러드도 맛있고 판들 굴라시는 매콤 짭짤해서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비엔나 중심부에서 살짝 떨어져 있지만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프랑스식 정원과 비엔나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 사진 촬영 명소로도 유명한 벨베데레 궁전입니다. 갈색 대리석과 황금빛 장식, 화려한 샹들리에와 천장을 가득 채운 프레스코아까지 그야말로 블링블링함의 결정체입니다. 현재는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으로 사용되는데 벨베데레 하면 역시 구스타프 클림트죠. 그의 전설적인 작품 키스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성경 속 영웅을 관능적으로 묘사한 유디트, 클림트의 뮤지였던 에밀리 플류기의 초상, 그리고 아담과 이브, 해바라기 등 독특한 화풍의 클림트의 작품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클림트의 제자이자 날 것 그대로의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에곤 실레의 작품들까지 구경할 수 있어 더욱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페스트 지역에서 다뉴브강을 건너 부다 언덕 위로 올라가면 고풍스러운 탑과 우아한 아치, 견고한 성벽이 어우러진 곳이 바로 어부의 요새입니다. 회랑의 아치형 창틀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다뉴브강과 국회의사당의 모습은 완벽한 액자 속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왜 유럽의 수많은 인생샷 명소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곳인지 이해가 가는 풍경입니다. 어부의 요새를 지나 부다 왕궁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멋진 세체니 다리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왕궁 남쪽 끝자락 마리아 아냐 동상이 있는 곳까지 가면 시야가 탁 트여서 다뉴브강을 따라 국회의사당부터 세체니 다리, 저 멀리 엘리자베스 다리까지 이어지는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멋진 장소입니다. 체코 동남부 모라프스키 크룸로프 성에 가면 무하의 진짜 인생작 슬라브 서사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에 한번 놀라고 그 속에 담긴 신비로운 빛과 색감에 또 한번 놀랍니다. 그림 하나하나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수백 년 전 슬라브 사람들의 함성과 눈물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전율이 느껴집니다. 프라하의 화려한 거리도 좋지만 거장의 뜨거운 진심이 담긴 이 거대한 서사시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술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감동을 아마 여기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부다페스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건물,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위용이죠.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원이었던 헝가리는 당시 문화와 정시의 중심지였던 비엔나에 뒤지지 않는 위상을 보여주고 싶어 해서 이 크나큰 의사당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헝가리 민족이 이 땅에 정착하여 건국한 해가 896년이라 건물 높이도 96m라는 점이 흥미롭네요. 국회의사당은 완벽한 좌우 대칭 구조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뉴브강에 비친 모습까지 더해지면 상하 좌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기하학적 안정감을 주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럽 3대 야경 중에서도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단연 최고로 꼽히죠. 비록 이번엔 홍수 여파로 그 화려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해질녘 다뉴브강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과 조명이 부분적으로 켜진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강 건너편 바치아니 광장역 앞으로 가시면 국회의사당의 전경이 프레임에 꽉 차는 최고의 인생샷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멋진 사진 남기시길 바랄게요. 직선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폭력이다. 파격적인 철학을 가졌던 예술가이자 건축가 프리덴스 라이히 훈데르트 바서의 이런 신념이 고스란히 투영된 곳이 바로 빈 3구에 위치한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입니다. 1983년에 짓기 시작해 1985년에 완공된 이곳은 전형적인 건축의 틀을 완전히 깨부순 공공주택이죠. 건물을 보면 가장 먼저 놀라게 되는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직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창문 모양은 제각각이고 바닥은 마치 자연의 대지처럼 울퉁불퉁합니다. 외벽의 색깔들도 마치 물감을 아무렇게나 섞어 놓은 듯 자유분방하고 이색적이죠. 더 놀라운 건 건물과 자연이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옥상 전체를 숲처럼 정원으로 가꾸고 창문 밖으로는 나무들이 불쑥 튀어나와 자라고 있는데요.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공존을 꿈꿨던 그의 철학을 보고 있으면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별명이 무려 성들의 왕인 지비코프 성입니다. 이 성은 위에서 봐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드론을 띄웠습니다. 성을 중심으로 360도로 쭉 돌아보면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절벽 끝에 성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짙푸른 강물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여기가 진짜 천혜의 요새였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남들 다 가는 뻔한 관광지가 아니라 진짜 체코의 숨겨진 절경을 보고 싶다면 지비코프 성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풍경에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비현실적인 곳이 모라비아 평원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에 부드럽게 물결치는 밭, 초록색, 노란색, 갈색 융단을 겹겹이 깔아놓은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저도 지인분이 여긴 무조건 가야 한다고 강력 추천해서 오게 된 건데 와, 직접 보니까 그림 같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진짜 윈도우 배경화면 속에 툭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이번 80일간의 유럽 여행 통틀어서 제 마음속 베스트 3 안에 드는 풍경입니다. 체코에서 렌터카로 여행하실 계획이라면 여기는 정말 고민하지 말고 꼭 리스트에 넣으세요. 안 보면 후회합니다. 알프스 깊은 곳, 푸른 호수를 품은 오스트리아의 보석 할슈타트를 방문하면 왜 이곳이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인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광산 덕분에 번영했던 이 마을은 좁은 산비탈을 따라 지어진 독특한 나무집들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제슈트라세 거리로 가시면 엽서에서나 보던 할슈타트의 전형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정면 어디를 봐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을 아래쪽인 할슈타트 라안에서의 풍경도 멋지지만 마을 끝자락에 아우시츠풍트 할슈타트 전망대가 개인적으로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다페스트는 뭐니 해도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중심은 역시 헝가리 국회의사당이죠.
강 건너편 바치아니 광장 강가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국회의사당의 변신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부다페스트는 해가 서쪽인 부다 언덕 뒤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질녘의 국회의사당은 온 건물이 붉게 타오르는데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바이신 언덕에서 바라보는 알함브라 궁전의 석양만큼이나 강렬하고 환상적입니다. 완전한 밤이 되고 수만 개의 전등이 켜지면서 사진에서 보던 그 황금빛 모습을 기대했는데 홍수 때문에 지금 정도만 조명을 켜서 진짜 아쉽네요. 조명이 환하게 켜진 성 이슈트반 대성당과 부다 왕궁, 어부의 요새가 다뉴브강에 비치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부다페스트 야경 넘버 1입니다. 이 계절 10월 초에 체코를 방문한다면 반드시 마셔봐야 하는 술이 부르차크입니다. 포도즙이 발효를 시작해 와인이 되기 직전의 단계의 해포도주인데 법적으로 8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인 수확철에만 판매할 수 있어 이 시기를 놓치면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보통 1도에서 7도 사이로 낮고 설탕을 넣지 않았음에도 포도 자체의 단맛이 강하며 발효 중이라 탄산이 톡 쏘는 청량감이 있어 입에 술술 들어갑니다. 체코를 다시 여행한다면 꼭 이 시기에 하리라고 마음먹게 해주는 술입니다. 그럴 가치가 충분합니다. 나세마소는 이름 그대로 우리들의 고기라는 뜻을 가진 정육점 겸 식당입니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줄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체코 전통 품종인 체스키 스트라카티 소고기와 프리에스틱 돼지고기 등 엄선된 로컬 육류만 취급한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1위 메뉴는 드라이 에이징 햄버거입니다. 완전 레어로 나오는데 육향이 진한 숙성 소고기 패티의 풍미가 예술입니다. 체코식 육회 요리인 타르타르도 먹어봤는데 신선한 소고기를 양념하여 튀긴 빵에 마늘을 문질러 함께 얹어 먹는데 잡내 없이 아주 고소합니다. 내부 좌석이 매우 협소하여 서서 먹거나 합석해서 먹는 분위기인데도 어색하지 않고 즐거운 곳입니다. 예전에 미팅할 때 한껏 폼내며 마시던 비엔나 커피를 마시는 곳, 비엔나 3대 카페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카페 자허입니다. 실내는 고풍스러우면서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예스러운 매력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자허 토르테입니다. 초콜릿 스펀지 케이크 사이에 새콤한 살구잼을 넣고 겉은 아주 얇고 단단한 다크 초콜릿 글레이즈로 덮은 케이크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워낙 유명해서 기대가 컸던 탓인지 맛은 예상보다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비엔나 커피의 대명사인 아인슈페너와 시원한 비너 아이스 커피를 곁들여 이 유서 깊은 곳에서 여유를 즐긴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네요. 부다페스트는 남성적이고 선이 굵은 도시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다뉴브강도 그 이유 중 하나인데 강폭이 넓고 직선으로 도시를 시원하게 관통하는 데다 물살이 빠르고 거칠어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깎아지른 듯한 부다 언덕과 평평한 페스트 지구가 마주보는 지형도 꽤 드라마틱하고 건축물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전성기에 지어져서인지 매우 웅장합니다. 2024년 9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다뉴브강 강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차분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부다페스트 시민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빵집 루이가 있고 야경뿐 아니라 도시 자체의 매력이 많아 다음엔 한 달 살기에 도전해보고 싶은 도시입니다. 프라하는 부다페스트와 자주 비교되는 도시인데 비교적 작은 불타바강이 흐르고 언덕 위의 프라하 성과 구시가지의 붉은 지붕들이 전체적으로 차분하니 아기자기한 여성스러운 도시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프라하의 일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클래식한 붉은색 트램 때문인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체코는 맥주가 맛있어서 또 여행하고 싶은 나라이기도 한데 프라하에서 마신 코젤 다크는 맛이 부드럽고 부담 없이 술술 넘어갔습니다. 프라하도 한 야경하는 도시인데 강 위의 다리들과 성, 구시가지 건물들의 조명이 켜지면 도시 전체가 은은하게 빛나는데 왜 유럽 3대 야경 중 하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비엔나는 첫인상은 웅장하고 정돈된 품격 있는 귀족 같습니다. 길게 뻗은 도로와 거대한 석조 건물들이 주는 중량감이 상당합니다. 비엔나 시내 중심부인 링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건물 하나하나가 가진 역사적 무게감과 정교한 조각들에서 합스부르크 제국이었던 시절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오래된 카페하우스에서는 현지인들이 게뮤틀리카이트라고 부르는 아늑함과 느긋함에서 여유를 배울 수 있고, 저녁 무렵 오페라하우스 주변의 정장 차림의 사람들, 거리 곳곳에 걸린 공연 포스터 등 음악과 예술이 일상인 도시입니다. 제국의 품격과 예술의 선율이 흐르는 도시, 빠르게 지나가는 여인 속에서 잠시 느긋해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이 비엔나입니다. 프라하의 수많은 전망대 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곳이 바로 비세흐라드입니다. 프라하의 탄생 설화가 깃든 유서 깊은 요새인데요. 다른 전망대보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마음이 절로 차분해지는 곳입니다. 특히 불타바강 남쪽 언덕에 위치해 있어 카를교를 포함해 강 위로 늘어선 프라하의 다리들을 일렬로 감상하기에 이만한 명당이 없습니다. (1세기) 교황과 황제의 권력 다툼 속에서 탄생한 철옹성인 호인잘츠부르크 요새는 성벽 위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이 끝내줍니다. 산 아래로 굽이치는 잘차 흑암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고시가지의 풍광이 펼쳐지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회백색 건물들과 그 사이로 솟아오른 성 슈테판 대성당의 돔, 저 멀리 만년설을 머금은 알프스의 산줄기들이 병풍처럼 도시를 감싸는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데,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시원시원한데 맑은 날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발 235m, 다뉴브강 바로 옆에 있는 갤레르트 언덕은 부다와 페스트 양쪽의 전경을 가장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어부의 요새가 국회의사당을 가장 예쁘게 담아낸다면 이곳은 도시 전체를 광활하게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언덕 정상에는 1851년 합스부르크 제국이 도시를 감시하기 위해 지은 요새 치타델라와 부다페스트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도 있지만 공사 중이라 구경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로 강력 추천합니다. 쿠트나호라에 있는 세들레치 납골당은 해골 성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성당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면 사방이 온통 사람뼈로 장식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좀 오싹하다 싶다가 나중에는 숙연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중세 흑사병과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을 모아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화려한 풍경만 가득한 유럽 여행 속에서 잠시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라 또 다른 방식으로 오래 기억에 남는 장소였습니다. 비엔나 중앙묘지는 무려 1874년에 개장한 유럽에서 가장 큰 묘지 중 하나로 묘비 하나하나가 마치 미술작품 같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의 안식처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 베토벤의 묘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위대한 작곡가의 묘치고는 베토벤이라는 글자만 단순하게 적혀 있는데, 화려한 수식어 없이 이름 석자만으로도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베토벤과 슈베르트 외에도 브람스, 요한 스트라우스 2세 등 음악 교과서에서나 보던 거장들의 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스랴보 에르빈 도서관은 약 3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헝가리 최대 규모의 시립도서관입니다. 하얀 조명과 큰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풍부한 채광 덕분에 전체적으로 매우 밝고 쾌적합니다. 이 도서관의 반전은 19세기 말 네오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벤크라임 궁전을 개조한 도서관이라는 것입니다. 도서관 4층으로 들어서면 고풍스러운 목조 제단과 화려한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정교한 조각들을 볼 수 있는데, 도서관이라고 하기엔 압도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중 하나라는 찬사가 결코 과언이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프라하 성 안에 있는 체코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성당이 성 비투스 대성당입니다. 1344년에 착공해서 무려 600년 만인 1929년에야 완공된 성당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서인지 프라하 시내 어디서든 이 성당이 보입니다. 정면에 대칭적인 첨탑과 화려한 장미창도 멋지지만 남쪽 입구에 있는 황금문은 14세기에 만들어진 최후의 심판 모자이크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내부도 매우 웅장하고 무엇보다 알폰스 무하가 제작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스테인드 글라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색채가 화려하고 묘사가 섬세합니다. 성 요한 네포무크의 유해도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데 무려 2톤의 은을 녹여 만든 무덤 조각은 제가 유럽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하고 정교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성당이자 도시 어디에서나 웅장한 돔을 마주하게 되는 이곳은 바로 성 이슈트반 대성당입니다. 1851년에 착공해 완공까지 무려 5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헝가리의 상징적인 숫자인 96에 맞춰 높이 96m로 지어졌습니다. 내부는 정교한 모자이크와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천장이 시선을 압도하고 성당 내부 깊숙한 곳에서는 헝가리 최고의 보물인 이슈트반 1세의 신성한 오른손 미라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도움 구조 덕분에 마이크 시설 없이도 소리가 끝까지 선명하게 전달되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 운 좋게도 6천여 개의 파이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르간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비엔나의 명동이자 모든 관광의 시작점인 슈테판 광장에는 비엔나의 상징인 슈테판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약 23만 장의 알록달록한 유약기와로 장식된 지붕으로도 유명한데요. 거장 모차르트가 결혼식을 올리고 훗날 그의 장례식까지 치러진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성당 내부는 굉장히 장엄하고 묵직한데 중세 예술의 극치라 불리는 정교한 설교단 조각과 성당 한쪽을 가득 채운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2,500개가 넘는 파이프에서 나오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규모 때문인지 더 경건하게 느껴집니다.